지도자인 취임한 이후에 농협중앙회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있다. 이런 평가는 객관적으로 많이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국감을 좀 몇 년 더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자, 제가 좀 몇 가지 농업 정책적인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겠다. 이거를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오셨고,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농가소득이 4,207만원 정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농가소득의 증가와 함께 농가 부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 농가 부채가 2,673만원이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3,327만원, 그러니까 24.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13% 늘어난 반면에 부채도 24.5%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한번 좀 왜 부채 비율은 늘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농가 부채가 늘어나는 걸 보면은 농민들의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팜을 하면서 스마트팜을 하는 시설 투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 농지를 또 구입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채가 불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요인들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큰 농가 부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부채 가장 큰 것이 농기계 값이잖아요. 농기계를 다 이제 차입해서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농가 사업을 확대하면서 부채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부채는 2배로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가되는 측면을 좀 강화시켜서 또 그리고 농가 소득의 안전망을 갖추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풍 피해 관련해서 우리 농협중앙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3차례 태풍이 왔고, 이 태풍 피해가 처음에는 과수농가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러 차례 오다 보니까 겨농가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농가 토복 피해로 인한 벼에 대해서는 전량 희망 물량을 수매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매는 좋은데 그럼 수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 수매 가격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회장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추곡 수매 가격을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복 피해로 정부가 수매를 할 때 이게 등급외로 수매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그때 이제 수매 가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2016년에 태풍 차바가 왔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제도를 실행을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복 피해를 받은 벼들이 일반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그러니까 신곡의 가격이 떨어지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수매 가격을 정할 텐데 농협중앙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등급의 물량의 수매 가격을 현실화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 그것이 향후에 신곡 가격의 인하를 지지하는 막아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하여튼 이게 도복 피해에 따르는 벼 수매를 정부가 전량 수매하겠다 하니요. 정부가 적극 협력해서 가격이 적정하게 매겨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수매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복 피해 벼를 이제 저희가 톤백으로 해서 수매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그걸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협 RPC에서 적극적으로 수매를 해서 분리보관을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IPC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역 농협 IPC들과 협조를 해가지고 좀 더 예. 적극적으로 이 예. 수매에 응해주시고 네. 저희 의원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 수매 절차와 관련해서 IPC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뭐 농협 RPC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 도복 피해를 본 변은 분리 보관해야 마땅하다고 보고 네. 그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관 녀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손해보험에서 지금 그러니까 과일들 손해보험 대표님 나오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많이 듣는 것이 벼와 관련해서 약식조사 기준을 39.5에서 올해 35로 낮춰서 약식조사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손해보험 입장에서 손해를 산정을 할 때 농민들의 피해 보전,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적극적인 역할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오전 질의에 나왔었는데 그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2,000억 원 특별 방역 예산 편성하시고 네. 또 가동 인력이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또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농협의 인력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정부 지자체와 함께 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농협중앙회가 축산농가의 아픔을 같이 하는 부분이어서 좋은데,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지난 5년간 구제역, AI 등에 투입된 농협 임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는 35만 4천여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일일 단위로 따지면 그냥 간단하게 일 단위로 따졌을 때 150명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실제 방역 또 살처분 관련해서 투입된 인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후에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투입된 인원들에 대한 좀 건강 관리나 이런 네. 부분들을 해주시라 이렇게 네.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준호 의원이 마지막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일단 이거를 좀 제가 실제 현장에서 우리 단위 농협들 있잖아요. 지역 조합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농촌 공동체에서. 근데 실제 단위 지역 조합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에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마트, 주유소, 공구상까지 굉장히 계속 넓히게 되는데, 그게 지역 조합의 수익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농촌 공동체에서 그 역할이 한계가 있어서 조합이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같이 경쟁을 하는 시골 공동체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공정 거래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남평 농협처럼 이제 규모가 커지는 농협 말고 면 단위에 이렇게 조그만 지역 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축소되어가는 이 농협들에 대해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공간 배치 문제,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거기에서 우리 단위 조합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좀 그것이 사실은 앞으로 읍면 단위의 그런 지역 공동체가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농협 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그 역할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연구를 거쳐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향후 농촌 공동화 현상 속에서 그 지역 공동체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네. 아무튼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역 농협들이
면 단위 내지는 뭐 합병 단위의 그 공간에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 이 날로 그 확대되어 가음에 따라서 소상공인들과의 다소 마찰도 있게 되고 그래서요.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로 상주하면서 농촌 공동체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금지원님 여러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훌륭하게 질의 잘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조금 전에 네. 우리 태풍 피해 입은 벼 손해 피해 조사하는 거, 네네. 우리 송금지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 3가지 정도를 회장님께서 유의하셔서 좀 시정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간편 조사, 약식 조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전국적으로 평균 한 80% 정도를 간편 조사를 합니다. 예. 정밀 조사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태풍 피해를 입었으니까 간편 조사를 더 늘려야 할 텐데 금년은 오히려 더 낮춰서 하고 있어요. 금년은 오히려 더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제 간편 조사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90% 정도는 간편 조사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율이 있잖아요. 네. 피해율을 하는데 이제 우리 손해보험에서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40%였어요. 그래서 금년에 더 낮춰 잡았습니다. 오히려 금년에 더 높여야 됩니다. 한 50% 정도를 피해율을 그 정도를 잠정적으로 상정하면서 조사에 임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조사할 때 손사 법인의 이 조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농협에서 나온 현지 조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현지 조사원들이 전국적으로 한 30%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이 태풍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지역이 전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남의 경우는 18%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더 현지 조사인에 의존하는 비율을 한 30% 이상을 높여야 되고 전남도 적어도 그 수준 또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거 네. 회장님께서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2차 질의를 이제 하려 합니다. 사실은 이제 참고인 신문을 해야 할 텐데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우리 종양 김성찬 의원님이 병원 진료 때문에 조금 늦게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질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참고인 신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저희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박주현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입니다. 은행장님, 예, 농협에서는 지금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리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신증 면접 평가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예, 사진 주세요. 이것이 그 대출 사업의 시행 지침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에서 병역 미필자, 교육기관 제한 및 휴학자는 이제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이 대출 여성은 받지 못합니까? 지금 자격 대상 조건을 좀 정하는 거는요. 네. 저희 농협에서 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농식품부에서 정하죠. 하지만 어쨌든 농협이 그거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 상의를 해서 이거 이제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에서 이제 다른 대출을 하고 있는 후계 농업이 육성자금 대출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대상으로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가로 여성 포함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셔야 되고요. 또 이제 교육기관 재학 및 휴학자 중에서도 사실 뭐 방송통신대에 다닌다든지 대학원에 뭐 일부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본적으로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신층 면접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전적 원천적으로 이렇게 지원 제외 대상을 차단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농식품부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규정을 좀 보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요. 예. 정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치셔야 합니다. 예. 다음은요. 농협의 농촌 인력 중개 사업에 관한 겁니다. 지금 이제 농촌은 계절에 따라서 인력이 부족하고 도시는 실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다음 사진 주세요. 농가 인구는 지금 49.7%에서 58.3%로 5년 만에 계속 쑥쑥 늘어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만성적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장님께 지금 질문 드립니다. 예. 산업 부문별 고용 허가제, 또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하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시 인력을 농촌으로 중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의 고용 노동력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몇 %나 되나요? 지금 한 40% 넘어서 이제 50%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외국인 고용 능력이 노동력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 기간 제약이 3개월이고 또 자주 바뀌고 한국 상황에 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의 이 그 농촌고용 인력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인 고용이 일단 국내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뭐 차별 없이 이렇게 잘 적응하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만 자꾸 이제 처음에는 저임금이라고 당장 쓰기 좋다고 이렇게 모셔오는데 지금 다른 업역을 보세요. 건설 일용직, 뭐 간병인, 입주 도우미, 또 이제 농촌 인력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이제 늘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역의 경우에 국내 근로자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근무 환경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나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자꾸 기피를 하니까 결국 그 업역은 그냥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차지하는 업역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임금 메리트도 이제 결국은 사라지고 국내 일자리만 잠식되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농업에서도 이런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에 한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국내 농업 노동력이 유입하는 기반이 약해지고 또 결과적으로 외국인 의존적인 농업 경영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임금도 임금이지만 뭔가 근무 환경, 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협이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로 잘 홍보하고 분위기를 잘 만들고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와 도시 지자체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을 해서요. 외국인 근로자와 우리나라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하실 분들을 균형 있게 수급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혜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전반에 말씀드렸듯이 예. 이번에는 창고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에 아주 많이 남아있는 그런 농협 창고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왜 농협 창고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있고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귀한 곡물을 담기 때문에 아마 단단하게 지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하나 먼저 이제 제일 안 좋은 사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충북 음성에 아주 멋진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고요. 대소농협이 창고로 사용을 했었는데 네. 2006년에 그냥 주민들로부터 흉물 취급을 받으면서 흘려갔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 원래 창고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왼쪽이 창고를 보면 이 앞에 있는 창문이라든지 위에 있는 이런 창들이 아주 특이합니다. 크기도 그렇고 클수록 모든 게 다 그 규모가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곳이고요. 두 번째 이제 한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 근대 산업유산의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이 오른쪽 이렇게 헐고 이렇게 고쳤어요. 이렇게 고친 게 아니라 새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을 거를 왜 헐었을까요? 아파트를 질 것도 아니고 오피스 빌딩을 질 것도 아니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창고도 우리 보좌관은 이게 디자인적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지 자기는 정말 모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위에 구멍 뚫린 창문 있죠. 이것이 곡물에 보관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인데도 이 통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거 헐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 처음에는 아산시가 여기서 그 근대문화유산 예술창작 벨트를 조성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자체가 승인도 없이 그대로 철거를 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방치를 하고 지자체는 철거했고 그 결과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농촌의 역사 그리고 농업의 역사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아직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 농협 창고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 지붕의 형태라든지 너무 독특해요. 이 옆면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도 지금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곳인데 이제 주변에서 보시면은 항상 이런 것들은 언제 헐어버릴까를 꿈꿉니다. 지자체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라고도 보고 있는 거죠. 1931년에 그 지어진 예산 농업 창고입니다. 대개 그 이 호남 지역의 이 창고들이 우수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곡창지대니까. 그쵸? 그래서 이 여기를 이 안쪽에 보면 아직도 뚜렷하게 창고 내부에 총알 자국이 남아있어요. 여기는 꼭 관심을 갖고 보존을 하는데도 이제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주 농협. 대대로 농사가 잘 되는 곳에 농협 창고가 큽니다. 상주는 그 옛날에 그 명주의 특산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참 여러 가지 아무 이 자료도 없이 정말 아무 유물도 없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 규모 좀 한번 보십시오. 이 이렇게 굴뚝이 있고 이게 막 한 개 이 소통 때 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요. 여기도 기와하고 이 주변의 부분 각도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창고입니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업과 농촌의 활기가 살아나는 대표적인 그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지금 이 함부르크에서 가장 핫한 곳입니다. 위에는 함부르크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가 되었고 그 안에 필하모닉 공연장이 있는데 여기 밑에 있는 갈색 있죠? 이것이 100년도 카카오 창고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옛날 거. 왼쪽에 1990년대 초까지 이렇게 버려졌던 항구의 창고였습니다. 이 위에다 올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 건축에서 옛날 창고 위에다가 보강을 해서 올렸을 때 누구도 말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창고를 활용한 이 엘피라몬이라는 이 여기 안에가 공연장이고 아파트고 그리고 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못합니다. 이 밑에가 만약에 창고가 아니었다면 이런 가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 뒤에 거 보시면 이게 앞에가 이 로테르담의 시청의 부속 건물이고요. 요것을 그대로 둔 채로 이 뒤에다가 오피스와 박물관과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까 농협 얘기 말씀드렸던 이 사례입니다. 뮤지엄 로테르담. 그리고 뒤쪽에는 오피스하고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드리겠는데 여기는 이 베를린에 18세기 건물이 뉴뮤즈 이쪽에 있는 이 기둥은 오른쪽에 있는 선조들이 만드는 기둥을 오마주하는 기둥으로 각지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 당대 최고의 건축가가 있었어요. 옛날 것도 살리면서 새롭게 그 옛날 선조들의 길을 이어서 이 시대에 아이들을 만들고 그거는 그때고 지금 우리 것을 하겠다. 서로 존중, 이거 같이 보시죠. 서로 존중하는 거죠. 오른쪽에 이런 건물이 있다면 왼쪽에 이 건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상들에 대한 그 오마주를 보내서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여기 레몬된 기둥이 있죠. 이거 무너졌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만든 게 아니라 옛날 선조들이 했던 거에 무너진 것을 고칠 때는 가역적 수리를 해야 한다. 그렇죠? 건축도 다 없애버리고 밀어버리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다시 생각적으로 자세히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네, 아주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고요. 예산농협창고라든지 상주농협창고 같은 오래되면서도 그 역사적 혼이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요, 아마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간편한 예로 지금 우리 충북에 이런 창고를 활용한 청촌 공간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주 그런 거하고 연결을 지어 본다면 아주 좋은 건물로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하면 아마 농촌에 좋은 문화로 이렇게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져서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광수 금융지수 지주회장님, 아까 제주의 오영훈 의원님께서 포상하라는 직원 있잖아요. 혹시 제주 출신은 아니죠? 예, 조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웃고 가자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님께 질의할게요. 예. 통장 개설 명의자하고 실제 통장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 대포 통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대포 통장의 사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관련해서 농협에 자료를 제출했더니 농협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주요 은행 중 최저의 대포 통장 점유비를 기록했다라고 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근데 꼭 이렇게 자화자찬할 만한 일인가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에 2017년에는 1213건, 2018년에는 2017건, 2019년에는 벌써 2200건이 넘었습니다. 이게 4년 동안 2배 가까이 대포 통장이 늘고 있어요. 최저 점유비 기록을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더 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포 통장의 적발 실적을 봐도 농협 직원들과 농협의 시스템으로 적발한 건수보다 피해자의 신고로 결국 알려지게 된 그런 적발들이 2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영업점의 그 창구 직원들한테 더욱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의심 계좌의 모니터링 기법을 더 고도화해야 된다. 그래서 피해자 신고 이전에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금융권 전체로 대포 통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신규 거래 통장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기존 발급된 통장을 거래를 해서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 통장을 일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까지만 일단 듣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실명법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 이것을 확인한 후에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안 하면은 직원조차 그 금융회사의 직원들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상당히 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농협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 중에 13건 중에 6건의 금융실명거래 준수 불철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25명이 이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요.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금감원이 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부문 검사를 했는데 가족 대리인의 망자명의 통장 개설 시에 실명 확인 증표 그리고 가족관계 확인 서류 요거를 반드시 진구해서 확인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례들이 무더기로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신규 계좌 개설할 때 본인파 또는 그 하여튼 필요한 서류 규정에 있는 서류는 무조건 진구해야 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정대로 업무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농협은행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금 상당히 큰 은행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안 되고 있다. 이건 좀 실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 창구 실명 확인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례가 이게 계속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리에서 대포 통장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직원분들이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금실명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그 규칙들, 규정들 그런 거 다 잘 준수해서 그리고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장님께서 2019년 초에 2월 달에 전 직원들한테 성추문, 갑질, 도덕적 해이 등을 3대 청산 대상으로 선정하시고 직접 간부들을 다 모이게 해서 회의도 하시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에 적발되는 사람들은 뭐 강력한 지원 제한, 특별감사, 공무기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급성장 시대에 열심히 일하는 게 최고로 알고 계시지만 또 성명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그 직장 내 갑질 문화라는 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아쉽게도 회장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갑질 사례가 2건이나 나오게 됐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차제에 회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얘기하셔서 이건 시도될 거지만 이렇게 실제 설문조사 해보면 2차 피해 두려워해서 잘 치고 안 합니다. 이게 발생이 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런 문화가 풍부하고 있다는 걸로 추정하셔가지고 더 엄격하게 직원들한테 그리고 높으신 분들한테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북한 받으시냐고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홍재원 농협생명보험든 네, 현재 농협생명 지급여력 비율 RBC가 비율이 얼마 정도 되세요? 194.9% 수준입니다. 그러면 높은 편인가요? 평균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죠? 전체 생보가 296.1이니까 101포인트 정도 낮죠? 예.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RBC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낮다는 것인데, 한번 보실게요. RBC 변동치를 한번 보시면 다음 장 한번 PPT 보여주세요. 18년 3월 이후 시중 생보사하고 손보사 모두 RBC 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죠. 위 그래프입니다. 아래는 우리 농협 생보 RBC입니다. 특히 17년 217까지 잠깐 올라갔다가 18, 19년도 계속 하향으로 꺾이고 있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8년 말에 자금운용 쪽에서 일부 수익률이 좀 저조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그것이 RBC 비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본 확충도 17년도에 수준이체 5천억 발행했고요. 18년도에는 2,170억 신종자본 증권도 확충하셨잖아요. 예. 한번 다음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행보, 손보 모두 가용자본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이 바뀌죠. 예. IFRS 17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 지금 TF를 가동하고 별도 상설 조직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자, 금융지주 회장님, 자회사 재정건전성 최종 책임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본 확충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아무도 그동안 농협 생명 보험 손보 국감에 와서 지적하는 거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 IFRS 17은 회계가 바뀐다는 게 가입자에게 지불해야 될 보험 적립금 원가가 아니라 현 시가로 반영하게 되면 지급 여력 비율이 더 다운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영업수익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12조 8천에서 12조 5천, 11조 8천 이렇게 쭉 결국은 많은 보험 가입자를 유치해서 수익을 늘려야 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자산운용 수익률도 높여야 되죠. 예. 농협 너무 방만한 것 같지 않아요?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예. 100 이하로 떨어지면 퇴출당하는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BIS는 알지만 이 농협, 손보 이런 데서 RBC는 잘 모르지만 준비 안 하시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잘 감안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없지만 자, 우리 농협중앙회장님 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반농업 고령화 여성화되면 반농업 기계화를 더 높여야 됩니다. 경량화해서 60%까지는 이제 갔는데 논농업은 98.4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임대 나라하고 국비를 대서 기계를 사서 임대를 하는데 그 대상에 이제 지역 농협도 들어갑니다. 근데 2018년도에 50개소에서 2019년 220개소 확대했는데 그래서 지역 단위 농협도 참여토록 유도했습니다. 경제지주 대표님, 예, 현재 주산지 일관 기계 사업에 참여하는 농협이 몇 개예요? 43개, 13개고요. 네. 현재 지금 현재 그렇죠. 네. 현재 사업 참여 협의 중인 게 34개에서 예, 예. 47개, 5%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고령화 여성화되어 있는 농촌을 위해서 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협이 나서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준도 낮춰줬어요. 가격도 35%에서 20%로 임대료도 낮춰줬고 연 작업 면적도 예,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지하 자금도 투입하고. 네. 이 자리에서는 농민들께서 우리 농협에서도 활동을 중장관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산한 질문과 직접적 미래에서 농민들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는 게. 네. 우리 박완주 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영 경대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농협중앙회장님. 네. 그 국내 최초로 우리 농협과 협동조합과 민간기업 만든 합작법인이라는 이 오리온 농협이요. 네. 우리 인사 말씀에서도 가공식품 4,758만 개 693억 원의 판매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원래 우리 농산물 소비를 장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립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여기 제품에 뭐 그래놀라 이런 것도 맛있어 저도 애용을 하는데 이거 실제 들여다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원료 중에 16.1%고 그 뭡니까 첨가물 포함해서 나머지는 다 수입 농산물 84%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중에 보면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수입 농산물도 44.7%에 이르고 있어요. 밀가루, 옥수수, 또 딸기. 근데 딸기조차도 중국산 딸기 분말을 수입해갖고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애초에 설립 취지하고 반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계약 재배 등으로 좀 가격을 낮추고 이래서 우리 국산 농산물을 실제로 좀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민간 기업이 있으니까 뭐 이 추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이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적극적으로 국산으로 대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